호르무즈 종전 협상 직전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경악했습니다. 한국의 이례적 우대,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미국도 중국도 못 받은 원유를 한국만 받았어요. 2,400만 배럴이었습니다. 천국 미사일 하나가 에너지 전쟁의 판을 바꿔놓은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2026년 5월 7일 오전이었어요. 두바이 에너지물류연구소 23층 모니터에 속보가 떴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공식 성명,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통항을 보장한다. 힘이 멎었습니다. 70일이었거든요. 호르무즈 종전 협상이 열리기 전까지 저는 이 한 주를 기다렸어요. 두바이 에너지물류연구소 수석 분석관으로 23년을 일했습니다. 그 23년 동안 호르무즈가 이렇게 완전히 닫힌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2026년 2월 28일이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고 그날 저녁 이란 혁명수비대가 무선 주파수로 경고를 송출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금지한다.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유리가 부서지던 날 밤 연구소 전체가 비상대기에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검은 연기가 수평선 쪽에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공기에서 탄내가 났습니다. 아직 봄인데 아스팔트가 닳아 있었어요.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21%, 그게 호르무즈 해협 하나를 통과하던 양이에요. 서울이 있는 한국, 도쿄가 있는 일본, 베이징이 있는 중국, 아시아로 향하는 원유의 대부분이 그 좁은 길목 55km를 지나야 했습니다. 이란이 그 길을 막은 뒤 70일이었어요. 어제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을 근접했다고요. 14개 항목이었어요. 한쪽짜리 문서였습니다. 이란의 핵농축 12년에서 15년 유예,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그리고 호르무즈 종전 협상의 핵심, 해협 통행 제한의 점진적 해제.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어요. 미국이 48시간 안에 이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이란 혁명수비대가 먼저 입을 열었거든요. 봉쇄를 선언했던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모니터 아래쪽에서 또 하나의 숫자가 깜빡했어요. 서부 텍사스 원유 선물 가격 배럴당 89달러. 하루 만에 10%가 내려앉았습니다. 10%. 세계가 이 전쟁의 끝을 믿기 시작했다는 신호거든요. 그런데 70일 동안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세계 각국이 에너지를 차지하려고 달려드는 동안 아랍에미리트가 단 한 나라만 따로 불러냈습니다. 기름 한 방울 없는 나라.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아랍에미리트 측이 직접 한 말이었어요. 2,400만 배럴이었습니다. 서울 시민 전체가 1년 반을 쓸 수 있는 양이에요. 솔직히 처음엔 제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한국이요? 에너지 자원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게 제 첫 반응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3월 20일자에 크게 실었어요. 한국의 이례적 우대,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중국도, 인도도, 일본도 아니고 한국. 저는 그날 화면을 껐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지하 주차장은 서늘했습니다. 콘크리트와 기름이 섞인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바깥 아스팔트의 열기와는 전혀 다른 공기였습니다. 차 문을 닫고 나서 한참을 그냥 있었어요. 호르무즈 종전 협상이 오늘 분수령이라고 세계가 떠들 때 저는 그 협상 뒤에 있는 이야기가 더 궁금했습니다. 아부다비 외곽으로 가야 했어요. 한국 미사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데이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2월 28일 밤이었습니다. 두바이 항구 방파제 끝에 섰어요. 짠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냄새가 먼저였어요. 연기 냄새가 실려왔거든요. 국제공항 방향에서였습니다. 하늘이 거기만 붉었어요. 그 전날까지 하루 1200편이 이착륙하던 두바이 국제공항이었습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이 전면 운항을 중단했어요. 에티하드 항공도 같은 날 밤이었습니다. 발밑에서 파도가 방파제를 치고 있었어요. 평소엔 수평선 끝까지 등불이 이어지거든요. 유조선들이 줄을 서 있는 불빛이에요. 그날 밤엔 그게 없었습니다. 수평선이 그냥 어두웠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선 주파수였거든요. 2월 28일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경고를 송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금지한다. 단 한 줄이었어요. 하지만 그 한 줄이 세계 경제의 혈관을 막아버렸습니다.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21%가 그 좁은 길목을 통과하거든요. 하루 약 2천만 배럴이에요. 그 길이 막히자 150척 이상의 유조선과 화물선이 발이 묶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나세르, 지금 어디야? 항구요. 올라와. 비상회의야.
회의실은 15명으로 꽉 찼습니다. 모니터 6대가 동시에 켜졌어요. 실시간 유가 화면, 선박 추적 화면, 각국 속보 자막들이 겹쳐 돌아갔습니다. 부소장이 말했어요. 최악이면 40일이야. 호르무즈 종전 협상이 없으면 아시아 전체가 흔들려. 40일. 이란은 하루 약 4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합니다. 평소엔 그 대부분이 호르무즈를 통해 수출됐어요. 지금은 어디도 못 나가고 있거든요. 육상 저장 공간 1억 2천만 배럴, 유조선 저장 공간 3,200만 배럴. 이게 채워지고 나면 유정 자체를 잠가야 해요. 한번 잠근 유정은 재가동에 수개월이 걸립니다. 에너지 데이터 전문기관 크플러의 추산이었어요. 봉쇄가 유지되면 이란 석유 저장 공간이 25일에서 30일 안에 한계에 달한다고요. 그러니 이란도 버티기 쉽지 않은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회의실 한쪽에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시아 쪽이 가장 크게 맞아요. 우회 항로로 돌아가면 수송 비용이 지금의 절반에서 80%가 더 올라요. 모두가 알고 있는 얘기였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아시아로 가는 원유의 75%가 이 해협 하나를 통과했거든요. 제 옆에 카림이 앉아 있었어요. 석유화학 전공 출신입니다. 그나마 한국은 비축유가 208일치 있다고 하지 않아요? 그 말에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축유는 비상용이잖아요. 호르무즈 종전 협상이 석 달을 넘어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게다가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카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요? 트럼프가 직접 군함 파병 요청했잖아요. 일본도 한국도 호주도 전부 거절했어요. 에너지 전쟁이 터졌는데 군함 하나 안 보내는 나라가 무슨 협상력이 있겠습니까? 카림이 잠시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닫았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공급을 받아냈잖아요, 한국이. 저는 그 말을 흐려들었어요. 설마 싶었거든요. 2,400만 배럴이라는 숫자는 그때까지 저에게 그냥 숫자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건 새벽 2시쯤이었어요. 복도로 나오자 창밖에 페르시아만이 보였습니다. 공항 쪽 붉은 빛은 아직 가시지 않았어요. 어딘가에서 바람이 불어왔는데 여전히 연기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종전 협상. 그 단어는 그때 아직 누구의 입에도 오르지 않았어요. 전쟁이 시작된 지 16밤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부다비 외곽 하늘에서 이란 드론들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늘에 항공 미사일이 있었습니다. 16번째 밤이었어요. 아부다비 외곽 사막 끝자락이었습니다. 3월 중순이었는데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모래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발밑에 자갈이 밟혔어요. 포대 철조망 앞에서 멈췄습니다. 초소병사가 신분증을 받아들었어요. 불빛이 없어서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빛이 얼굴을 때렸어요. 눈을 찡그렸습니다. 에너지 물류 연구소요. 병사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짧은 말 몇 마디를 주고받더니 철문을 열었어요. 발전기 소리가 났습니다. 저음이었어요. 땅이 미세하게 울리는 게 느껴졌거든요. 포대 안쪽으로 들어가자 경락고가 보였어요. 불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하늘이 터졌습니다. 섬광이었어요. 경락고 위쪽 하늘에서 백색 빛이 번쩍했습니다. 눈이 자동으로 감겼어요. 그 직후 낮은 굉음이 배를 울렸습니다. 귀가 먹먹했어요. 또 터졌어요. 이번엔 더 멀리서였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날아가는 게 보였어요. 굉장히 빠른 선이었습니다. 그게 어둠 속에 무언가에 닿았고 한 점이 불꽃으로 부서졌어요. 드론이었습니다. 이란 드론이 수십 기씩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그 드론들을 뭔가가 잡아내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뭔지 알고 있었습니다. 경락고 문이 열렸어요. 아랍에미리트 공군대령 칼리드였습니다. 40대 중반이었어요.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어서 와요. 기다렸어요. 경락고와는 달랐어요. 환했습니다. 여러 대의 화면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추적 데이터였습니다. 움직이는 점들이 지도 위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어떤 점은 날아오다가 사라졌습니다. 호르무즈 종전 협상 얘기가 나오기 전에 봐둬야 할 것 같아서요. 칼리드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왔어요. 지금이 딱 보여줄 타이밍이거든요. 화면 하나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오늘 밤만 해도 47기예요. 47기? 이란이 주변국들의 드론을 보낸 게 오늘만이 아니에요. 3월 들어 아랍에미리트만 수백 기입니다. 거기다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까지 포함하면 숫자가 더 올라가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빨간 점들이 국경 쪽에서 날아오고
그게 파란 점과 만나는 순간 사라지고 있었어요. 저게 다 천궁이에요? 칼리드 대령이 잠깐 웃었습니다. 요격하는 건 천궁 혼자가 아니에요. 패트리엇도 있고 호크도 있죠. 그런데요. 대령이 다른 화면으로 걸어갔어요. 두 개의 데이터가 나란히 올라 있었습니다. 요격 성공률이었어요. 저는 숫자를 읽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어요. 입이 벌어지려는 걸 참았습니다. 칼리드 대령이 말했어요. 호르무즈 종전 협상이 왜 가능해졌는지 숫자가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믿기 싫었거든요. 대령, 드론이잖아요. 느린 표적이에요. 순항 미사일이었어도 이 숫자가 나왔을까요? 칼리드 대령이 저를 봤습니다. 잠시 있다가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3월 이후 순항 미사일 요격 데이터였습니다. 숫자가 다시 올라왔어요. 발밑 모래가 느껴졌어요. 경납고 바닥이었는데 신발 밑으로 미세한 모래알이 밟혔거든요. 이상하게 그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에서 또 섬광이 터졌어요. 굉음이 한 박자 늦게 따라왔습니다. 이 미사일이 한국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혼잣말처럼 했어요. 질문도 아니었고 감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확인이었어요. 칼리드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궁이에요. 한국이 만들었죠. 우리가 요청했어요. 언제부터요? 전쟁 나기 한참 전부터예요. 우리가 먼저 달라고 했거든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원유를 줬어요, 한국에? 대령이 경납고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자 차가운 사막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나세르, 데이터 가져가요. 보고 섰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숫자가 거기 있었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호르무즈 종전 협상이 가능해진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이란이 먼저 한국을 찾은 게 아니었거든요. 3월 18일이었습니다. 아부다비 왕궁 인근 에너지부 청사였어요. 아침 10시였는데 햇볕이 이미 강했습니다. 유리 외벽이 하얗게 빛났어요. 청사 로비에 들어서자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식혔거든요. 바깥 열기와는 딴 세상이었습니다. 칼리드 대령한테 연락이 왔어요. 나세르, 오늘 에너지부 회의 들어갈 수 있어요. 와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유는 없었어요. 회의실은 4층이었어요. 복도가 길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구두 소리를 크게 냈어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10명 남짓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아랍에미리트 에너지부 간부들이었습니다. 칼리드 대령이 구석에 있었어요. 눈짓을 했습니다. 앉으라는 뜻이었어요. 발표가 이미 시작돼 있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원유 비축량 현황이었습니다. 국가별 공급 우선순위 배분표였어요. 그 목록에서 첫 번째 이름을 봤습니다. 한국이었어요.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가 왔어요. 비서실장 강훈식이에요. 우리 쪽에서 먼저 제안했습니다. 저는 받아 적던 펜을 멈췄어요.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직접 한 약속입니다. 2,400만 배럴이에요. 2,400만 배럴. 서울 시민 전체가 1년 반을 쓸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그게 한국에 먼저 간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칼리드 대령을 봤어요. 대령은 정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어요. 대령, 왜요? 칼리드 대령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왜가 뭐가요? 왜 한국이에요? 지금 에너지 전쟁 중이잖아요. 중국이 얼마나 달라고 하는지 알아요? 인도가요? 일본이요? 우리 동맹국들한테도 다 조금씩밖에 못 주는 판에 한국한테 2,400만 배럴을 몰아주는 게 말이 돼요? 대령이 저를 봤어요. 나세르, 그 숫자 봤잖아요. 포대 데이터요? 맞아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아부다비 시내가 보였어요. 빌딩 유리창에 햇빛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아래로 야자나무들이 흔들렸어요. 바람이 부는 건지 그냥 눈이 흔들리는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래도 석유는 석유잖아요. 미사일 하나 잘 막아줬다고 2,400만 배럴씩 주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대령이 짧게 웃었습니다. 너무하다고요? 네. 나세르, 전쟁 중에 곁에 있어준 나라한테 너무하다는 말이 나와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대령이 계속했습니다. 천궁 2 조기 공급을 요청한 건 우리예요. 전쟁 나기 전부터 달라고 했어요. 미국 것보다 훨씬 싸고 실전에서 증명됐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은 줬어요. 조건 없이요. 조건 없이요? 우리가 먼저 고마움을 표한 거예요. 그쪽이 조건을 내건 게 아니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호르무즈 종전협상이 시작되면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겠죠. 그러면 이 2,400만 배럴의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나중 얘기였어요. 3월 20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이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이례적 우대, 천궁이 결정적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경악한 이유를 저는 그때야 조금 이해했어요. 일본도 같은 처지였거든요. 원유 수입의 90% 이상이 중동 의존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아무것도 안 받았습니다. 한국은 받았어요. 저는 그날 오후 연구소로 돌아왔습니다. 카림이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에너지부. 뭐래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모니터를 켰어요. 화면에 호르무즈 종전 협상 관련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란 외무부가 미국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천궁이 드론을 막은 건 맞아요. 2,400만 배럴은 이해해요. 그런데 이란은 왜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까요? 70일 버티던 이란이 갑자기 해협을 열겠다고 한 데는 제가 아직 모르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이슬라마바드에 있었어요. 4월이 끝날 무렵이었어요. 두바이 연구소 도크 쪽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유리창에 염분이 끼어 있었습니다. 닦아도 다음 날이면 다시 뿌옇게 됐어요. 페르시아만 바람 때문이었거든요. 창밖에 유조선이 한 척 있었어요. 한 척이었습니다. 평소엔 수십 척이 오가던 자리였거든요. 봉쇄가 시작된 지 60일이 지나고 있었어요. 이란이 4월 13일 봉쇄 수위를 최고로 올린 이후 이란 유조선은 단 한 척도 호르무즈를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이란 석유부 관리는 일부 유정에서 이미 생산 감축을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저장 공간이 채워지고 있었거든요. 에너지 데이터 업체 크플러의 추산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봉쇄가 유지되면 25일에서 30일 안에 이란 석유 저장 공간이 한계에 달한다고요. 25일. 그러니까 이란도 이 전쟁을 영원히 끌 수는 없는 셈이었어요. 저는 다른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국가별 원유 수급 현황이었어요. 지역별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항목을 클릭했어요. 중국이 먼저 나왔습니다. 일본, 그 다음이 한국이었어요. 숫자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이달 한국으로 들어가는 원유 도입 예정량이 나와 있었어요. 약 7,462만 배럴이었습니다. 평소 월 평균의 87% 수준이거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호르무즈가 막혔는데 어떻게 87%가 돼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미국산 원유 도입 비중이 올라가 있었어요. 아프리카산도 늘었습니다. 한국의 중동 의존도가 56%로 내려와 있었거든요. 평소보다 13%포인트가 낮아진 수치였어요. 우회 항로도 있었어요. 한국 유조선이 홍해를 경유하는 항로를 쓰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를 피해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오는 항로였어요. 평소보다 거리가 훨씬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 대신 기름이 왔습니다. 봉쇄 이후 세 번째 홍해 통과였어요. 5월 3일자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잠깐 화면에서 눈을 들었어요. 창밖 유조선이 거기 그냥 있었습니다. 카림이 들어왔어요. 뭐 봐요? 한국 수급 현황. 카림이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아, 그 나라 정유사들이 원래 좀 대단하잖아요. 평소에 판매처 수십 곳이랑 관계를 쌓아왔다고요. 봉쇄 터지자마자 미국, 아프리카 쪽으로 발빠르게 움직인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래도 87%잖아요. 운이 좋은 거 아닐까요? 비축유가 208일치 있었으니까 버틸 수 있었던 거고, 대체 원유도 어디서 갑자기 다 구해요? 평소에 관계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 이란 사태 때문에 한국이 뭔가 특별히 한 건 아니잖아요. 카림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나세를 같은 상황에서 일본 수치 봤어요? 저는 열어보지 않은 탭을 클릭했어요. 일본 항목이었습니다. 숫자가 달랐어요. 카림이 말했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비축유 기간이 짧아요. 대체 원유 루트도 더 좁고 수급이 더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같은 조건인데 결과가 다른 거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바깥으로 나왔어요. 도크 쪽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밑이 쇠 격자였어요. 신발 밑으로 녹슨 금속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아래에 바닷물이 찰랑이는 소리가 났어요. 난간을 잡고 섰습니다. 호르무즈 종전 협상이 오늘 결판이 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이란 혁명 수비대가 통항 보장을 선언했고 이란 외무부가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협상 뒤에 있는 이야기들을 지금 막 이어붙이고 있었거든요.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나온 건 석유 저장 공간이 한계에 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2,400만 배럴을 몰아준 건 천궁 미사일이 실전에서 증명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봉쇄 기간 동안 자기 발로 원유를 찾아다녔어요. 세 가지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자꾸 운이 좋은 거야 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인정하기가 싫었던 걸 수도 있어요. 두바이 하늘에 하얀 비행운이 하나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슬라마바드 쪽에서 오는 항공기였습니다. 파키스탄이 중재국이었거든요. 호르무즈 종전협상의 세부 조율이 이슬라마바드에서 이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협상장 복도에서 제가 보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5월 초였어요.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내렸을 때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5월인데도 차가웠어요. 활주로 위로 빗방울이 흩뿌렸습니다. 트랩을 내려오자 축축한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두바이와는 다른 냄새였습니다. 흙 냄새였어요. 비에 젖은 땅 냄새거든요. 파키스탄은 중재국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협상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이었어요. 이슬라마바드 아니면 제네바, 그게 호르무즈 종전협상의 세부 조율이 이루어지는 두 곳이었습니다. 연구소에서 파견 요청을 받은 건 일주일 전이었어요. 현장 분위기 보고서 써줘요. 협상 진행 상황, 에너지 시장 영향 분석이요. 그래서 왔거든요. 공항 로비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표정이 달랐어요. 어딘가 바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이 줄줄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숙소는 협상 장소 인근 호텔이었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창가에 섰습니다. 이슬라마바드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건물들이 낮고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산이 뒤로 보였어요. 비가 그쳐가고 있었거든요. 호텔 로비로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각국 취재진이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카메라들이 여기저기 세워져 있었습니다. 뭔가를 기다리는 분위기였어요. 미국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전날 도착했다는 얘기가 돌았어요. 제러드 쿠슈너도 움직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는 이틀 전 베이징에서 중국 외교부장 왕이를 만나고 이리로 온다고 했거든요. 호르무즈 종전협상의 마지막 조각들이 이슬라마바드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협상 건물은 차로 10분 거리였어요. 건물 앞에 경호 차량이 여러 대 서 있었습니다. 제복 차림의 경찰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출입증을 보여줬습니다. 몸 수색을 받았어요. 금속 탐지기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가 꺼졌습니다. 복도는 길었어요. 양쪽에 대기실들이 있었고 문들이 닫혀 있었습니다. 어디서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에너지부 쪽 대기실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그때 앞쪽에서 한 무리가 나왔어요. 5명이었습니다. 양복 차림이었어요. 동아시아 얼굴이었거든요. 중국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뒤쪽에 가방을 든 남자가 보였습니다. 문서 서류가 나와 있었어요. 한글이 보였거든요. 저는 걸음을 늦췄어요. 그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실례지만 에너지물류 연구소 쪽이에요? 한국말이었는데 영어로 바꿔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남자가 짧게 웃었어요. 그럴 것 같았어요. 두바이 쪽 분석관들이 여기 오실 거라고 들었거든요.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국에너지부 실무 담당자라고만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은 왜 여기까지 왔어요? 이 협상은 미국이랑 이란이잖아요. 그 사람이 잠깐 창밖을 봤어요. 복도 창으로 이슬라마바드 하늘이 보였습니다. 비가 다시 올 것 같은 하늘이었어요. 낮은 구름이 깔려 있었거든요. 원유 수입의 95%가 호르무즈를 통과해요. 저희는 계속 여기 있었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자랑도 아니었어요.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목소리였어요. 천공이 막아줬고 아랍에미리트가 원유를 줬고 우리는 홍해를 돌았고 그래도 안심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서류를 가방에 넣었어요. 호르무즈 종전 협상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 다 같이 그렇죠?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무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거기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계속 여기 있었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전쟁이 터지던 날 밤, 저는 두바이 항구 방파제에서 어두운 수평선을 봤거든요. 수십 척이 오가던 유조선 불빛이 사라진 자리였습니다. 한국은 그때 이미 홍해 항로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에 특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슬라마바드 복도에 있었거든요. 저는 그동안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왔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비 기운이 흘러 들어왔어요. 이슬람아바드 불빛이 빗속에 번지고 있었거든요.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전화가 아니었어요. 직접 가야 했어요. 아버지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갖고 있었거든요. 1978년이었습니다. 아부다비 건설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거기 아버지 옆에 있던 사람들을 저는 이제야 다시 보고 싶어졌습니다. 이슬람아바드에서 돌아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부다비 구도심으로 갔어요. 아버지 집이 거기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평생 살아온 동네였습니다. 새 아파트들이 들어선 구역에서 벗어나면 낮은 건물들이 이어졌어요. 골목이 좁았습니다. 오래된 건물벽에 소금기가 배어 있었어요. 페인트가 군데군데 일어나 있었거든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열어줬어요. 79세셨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예전이었습니다. 뭔가 물어보려는 눈빛이었거든요. 왜 왔어? 인사가 그랬어요. 그냥요. 아버지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거실이 어두웠어요. 커튼이 쳐져 있었거든요. 차 한 잔이 테이블에 있었습니다. 정향 냄새가 났어요.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마시던 향신료 차였거든요. 호르무즈 종전협상 얘기하러 온 거야? 아버지가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뉴스 보셔요? 보지. 잠시 있었어요. 협상이 잘 되겠어? 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뭔가를 떠올리는 표정이 됐어요. 그러더니 일어났습니다. 장롱 쪽으로 걸어갔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한참 뒤적거리더니 무언가를 꺼내왔어요. 사진이었습니다. 흑백이었어요. 종이가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1978년이야. 저는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아버지가 젊었습니다. 20살 남짓이었어요. 안전모를 쓰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10명 남짓이었거든요.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철근이 보였어요. 기로 크레인 기둥이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동아시아 얼굴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 아버지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부다비 건설 현장이었어. 그때 한국 사람들이 수천 명씩 왔거든. 사우디에도 갔고 우리 공사 현장에도 왔어. 저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어땠어요? 그 사람들? 아버지가 잠시 생각했어요. 쉬는 법을 몰랐어. 짧은 말이었습니다. 한여름에도 쉬지를 않았어. 낮에 기온이 50도가 넘어도 그냥 일했거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 왜 저러나 싶었어. 아버지가 창 쪽을 봤습니다.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 가족한테 돈을 보내야 한다고. 집에 동생이 있는데 학교를 보내야 한다고. 저는 사진을 들고 있는 손에 힘이 빠졌어요. 그 사람들이 만든 게 아부다비야, 두바이야, 이 건물들이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그 사람들 땀이 배어 있어. 그걸 나는 알고 있거든. 저는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놨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 사막에 있었습니다. 1978년 아부다비 건설 현장에서 50도 열기를 견디며 철근을 잡았던 그 손들이요. 1970년대 사우디 리야드에서 새벽부터 파이프를 용접하던 그 손들이요. 가족한테 돈을 붙이려고 한 달 월급의 절반을 봉투에 넣었던 그 손들이요. 그 손들이 쌓아놓은 신뢰가 48년을 건너왔습니다. 천국 미사일이 아랍에미리트 하늘을 지킬 수 있었던 건 그 48년의 관계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2400만 배럴이 한국에 먼저 간 건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종전협상 목도에 한국이 있을 수 있었던 것도 그 시간이 쌓였기 때문이었어요. 오늘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계신 한국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이 1970년대 사막에서 흘린 땀이 오늘 호르무즈 협상 테이블 가까이에 한국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걸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저는 그걸 이제야 알았거든요.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왜 그래? 저는 말을 꺼냈어요. 23년 동안 틀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냐고 했어요. 에너지 자원도 없는 나라가, 군함도 안 보내는 나라가. 그 말을 제가 했어요. 에너지 분석관이 23년이나 되면서 손바닥이 땀 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았는데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계속 여기 있었어요. 전쟁이 나기 전부터요. 전쟁이 터진 날 밤부터요. 지금 이 순간도요. 아버지가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한참 봤습니다.
그러고는 제 손 위에 사진을 올려줬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어요. 정향차 냄새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들고 일어섰어요. 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커튼을 조금 열었어요. 저녁 햇빛이 가늘게 들어왔거든요. 흑백 사진 위로 빛이 떨어졌습니다. 50도 사막에서 쉬는 법을 몰랐다던 그 얼굴들이 거기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러고 섰습니다. 두바이 도쿠 쪽 사무실로 돌아온 건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책상에 앉았어요. 모니터를 켰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성명이 다시 올라와 있었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통항을 보장한다. 어제 오늘 계속 반복되고 있는 문장이었거든요. 그 아래로 속보가 이어졌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다시 말했어요. 이란 외무부가 파키스탄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89달러. 하루 전보다 더 내려앉았어요. 저는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70일 동안 제가 직접 다닌 곳들의 데이터가 모여 있었어요. 3개의 숫자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2,400만 배럴이었어요.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약속한 원유 물량이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먼저 주지 않겠다고 한 양이었거든요. 두 번째, 95%였습니다. 한국 수입 원유의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구조였어요. 그 길이 막혔는데도 한국은 홍해를 돌고 미국산을 당겼습니다. 이달 수급이 평시의 87% 수준을 유지했거든요. 세 번째, 48년이었습니다. 1978년 아부다비 건설 현장에서 아버지 옆에 서 있던 그 손들이 쌓아온 시간이었어요. 천국 미사일이 아랍에미리트 하늘에 설 수 있었던 배경이었고 호르무즈 종전 협상복도에 한국이 있을 수 있었던 뿌리였습니다. 저는 잠깐 펜을 내려놨어요. 70일 동안 제가 한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에너지 자원도 없잖아요. 군함도 안 보내는 나라잖아요. 운이 좋은 거 아닐까요? 23년 경력의 에너지 분석관이 한 말들이었어요. 틀렸습니다. 숫자가 있었는데 제가 안 봤던 게 아니에요. 숫자는 다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아니야라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숫자를 꿰맞추려 했거든요. 그게 23년의 실수였어요. 진짜 분석은 숫자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숫자를 만들어 온 시간을 먼저 보는 거였어요. 1978년 아부다비 사막에서 쉬는 법을 몰랐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낸 봉투가 동생을 학교에 보냈고 그 동생이 자란 나라에서 천공 미사일이 나왔습니다. 그걸 저는 숫자로 읽지 못했어요. 보고서를 닫았습니다. 일어섰어요. 계단을 내려갔거든요. 도쿠 쪽으로 나왔습니다. 저녁이 되고 있었어요. 페르시아만 쪽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짠 냄새가 났거든요. 봉쇄 이전과 똑같은 냄새였습니다. 난간을 잡았어요. 수평선을 봤습니다. 70일 전 어두웠던 그 자리였거든요. 유조선 불빛이 사라졌던 수평선이었어요.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몇 척이 보였어요.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호르무즈 종전 협상이 마무리되면 저 불빛들이 다시 줄을 잇겠죠? 저는 그게 확인되는 걸 여기서 보고 싶었습니다. 선박 추적 앱을 꺼냈어요. 화면에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한국 국적이었거든요. 홍해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수에즈를 돌아서 지중해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었어요. 방향이 아라비아해였습니다. 호르무즈 쪽이었거든요. 종전 협상이 타결되면 그 배가 처음으로 다시 이 해협을 통과하게 될 거였어요. 바람이 한번 크게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저는 앱을 끄지 않고 그냥 들고 섰습니다. 그 점이 움직이는 걸 봤어요. 아주 천천히였습니다. 화면 위에 작은 점이었어요. 이름이 한글이었거든요. 읽지 못했지만 한글인 건 알았습니다. 그 배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70일 동안 멈추지 않고 돌아오고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페르시아만 저녁 하늘이 붉었어요. 수평선이 그 빛을 받아 금색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거기 서 있었어요.